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차대한 의미, 새삼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겠죠.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아직도 야권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선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후보 등록입니다. 저희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알 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참 어렵게 시리 대선 후보들과 함께하는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 후보와 함께 토론에 임해주실 우리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왼쪽부터 KBS의 정은창 정치외교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YTN의 상수정 정치부장입니다. CBS 김준영 정치부장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MBC의 김장겸 정치부장입니다. 네, 제 옆에 MBN 최은수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질문, 또 본질을 피하지 않는 그런 후보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문재인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TV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2자 토론이든 또는 3자 토론이든 이렇게 많이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님들도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 시기에 좋은 말, 또 좋은 뜻, 그것이 현실 정치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늘 보아왔습니다. 누구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후보들 가운데 누가 과연 서민의 삶, 서민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두 분 후보님들은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또 평생 동안 1%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에 대한 것도 그 진정성을 우리가 조금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성 있는 후보라는 거 인사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에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문이냐 아니냐, 아니냐 문이냐. 요즘 유행어가 문안 인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선 전국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제 생생한 진행을 위해서 임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핵심, 본질을 피하지 않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KBS 정은창 정치부장부터 시작하죠.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 지금 국민들의 초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도록 협상이 진행됐고 오늘 오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단일화 협상 파행 때 문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속한 타결을 위해서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 큰 결단을 하셨는데요. 그 결정,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이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까지 해낼 수 있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정치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개혁을 함께 힘차게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모으기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일화가 꼭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 양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단일화 협상 왜 하는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 측에서 단일화 방안을 결정해서 가지고 오면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 크게 수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오늘 오전 보도를 보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통 큰 양보가 실제 협상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이 마주 앉은 이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단일화의 많은 다양한 방안들은 이미 지금 시기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지 또 국민 경선 같은 것은 어려워졌죠. 이제는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제가 그 점을 이미 양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주 앉은 이후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와 함께 공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의 방식을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흔쾌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론조사,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 그리고 두 후보 간의 TV 토론 일자, 또는 이 여론조사의 일자, 이런 것은 안철수 후보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다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는 공론조사의 경우에 그 패널들을 모집하는 방식, 그리고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문화, 이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아십니다, 누구나.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방식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것인지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낸다면 국민들 실망하실 겁니다. 누가 봐도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서 객관적인 그런 방안을 잘 마련했구나.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진쪽에서도 승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 단일화 문항 또 공론조사 패널 모집 방식 부족한 이게 필요한 것인데 현재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 동의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의 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타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따끈따끈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추가드립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달이 남은 것이 아니고 불과 지금 2, 3일을 남겨둔 시점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는 두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밀실에서가 아니라 투명하게 단일화 협상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KBS 정부장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과연 양보냐, 통 큰 양보냐, 실무 협상에서 계속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양보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밝혀드렸죠. 큰 단일화의 방안 양보하겠다. 실제로 아까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 세부적인 방안은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죠. 또 실무적인 협의는 양쪽이 밀실에서 합의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아주 좁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의 여론조사의 문화, 그다음에 패널조사의 패널 선정 방식.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느 분 질문하실 차례인가요? 네, 문 후보께서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방식을 흔쾌히 수용하셨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젯밤 뉴스와 오늘 발생한 뉴스를 보면 문 후보 안철수 캠프 측에서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방식, 그리고 여론조사의 문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쾌한 결단을 못 내리고 이기는 방식에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우리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어제 다시 모여 앉았을 때 양쪽이 합의하기를 이렇게 단일화 협의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전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깨고 언론에 알렸죠. 그 점을 항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날짜가 불과 2, 3일 이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밀실 협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논의의 과정을 국민들께 오히려 투명하게 알리면서 하자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언론 프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인적 쇄신을 그쪽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의 조건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박퇴진이죠. 민주당은 정말 그 깊은 이 고뇌 끝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크게 결단 내리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쪽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좀 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러면서 협상장에서는 누가 더 유리한 방식을 또 따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급급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방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느 것이 객관적인 방안이고 어느 쪽이 두 후보가 함께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언론하자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통큰 정치의 측면에서 오늘까지 단일화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단일화 방식이 나오는 건지 24일까지 후보가 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일화 룰 협상에 실패하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12월 10일까지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한 달 남은 것이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와 다시 이제 마주 앉으면서도 적어도 후보 등록전 단일화 그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일 밤까지는 단일 후보가 결정돼야 된다라는데 두 후보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24일 밤까지 단일 후보 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에라도 협상팀이 하루 진종일 협상을 해서라도 이렇게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더 이제 강조하자면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알리는 방식은 정말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 단일화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 함께 이제는 투명하게 논의해 나가자라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긴박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한번 가볍게 웃으시고 좀 편안하게 말씀 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MBC 김장겸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문 후보께서는 이제 100만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라서 양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후보가 국회의원 1명을 가진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고 또 그 후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니까 당 대표가 물러났단 말이죠. 민주당원들의 상실감이 클 것 같고 사실상 그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이 후보 등록 후 단일화를 하게 되면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이 등재가 되면서 많은 무효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께 걱정도 끼칠 뿐만 아니라 결코 이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만 선거인단의 국민 경선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했던 방식은 같은 국민 경선의 방식, 안철수 후보님도 많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경선을 치른다면 이 두 후보의 경선 과정이 그야말로 국민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저희가
대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했었는데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단일화 협상 방식에 의한 또는 아까 여론조사 또는 공론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동의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정당을 통해서 정당의 혁신과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새롭게 다른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그 세력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이런 정당 정치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드렸지만 이 정치 기능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더 국민들에 다가가게 해서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다 정당으로 의사표현의 장을 이렇게 모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저는 안 후보님 측에 지속적으로 단일화되고 난 이후에도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김 부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그 1등을 꺾기 위해서 2등, 3등이 연대하는 것이 야합이고 또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누리당이 그렇게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일화의 논의는 예를 들면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와 저하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이 그 방안으로 지금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여망을 이게 받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이 여망을 잘 받듬으로써 국민들께 이렇게 더 큰 희망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저희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CBS 김주명 정치부장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탈하는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보다 많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단일화 과정에서 아름다운 단일화 또 감동을 주는 단일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금 과정을 보면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모두 끌어안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려운데 지금 같은 양상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까지 같이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보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의 거의 일관된 경향을 보더라도 제가 다자 구도에서 지고 있을 때조차도 야권 단일 후보로서는 훨씬 더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일관돼 왔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예 다자 구도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고 있고 이길 가능성도 훨씬 높다는 것, 이게 이제 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일 투표를 한다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어느 분을 선택할 것인가, 그 점이 저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후보 하나 선택하고 다른 후보가 승복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 후보 지지층들이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부음이 국민들께 생기면서 시너지가 또 생겨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투표장에 가자. 그래서 정권 교체 이루자라는 투표 참여 열기까지 더해져야만 저는 저희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이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단일화라는 것을 조차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문 후보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종 정치부장, YTN의 상수종 부장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통 큰 형님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신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 후보께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강점이 있다면 좀 진솔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정치가 정말 새로워지면서 국민들이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조금 제대로 반영하는 재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면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한 남용을 잘 이렇게 견제, 균형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약했습니다. 또 그런 기능들을 정당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혁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가 꼭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이런 새로운 정치를 과연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정당의 기능을 줄이거나 없앨 것인가,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활성화할 것인가, 정치의 기능을 그동안 정치를 못했으니 국회의원 수를 확 줄이는 방식으로 정치 기능을 대폭 이렇게 축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국회가 더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인가를 생각하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 바깥에서 우리 정당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의 국민들의 공감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 요구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철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단일 후보로는 좀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좀 안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제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이미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정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공감들을 크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혁신하게끔 그렇게 강한 이 추진력으로 작용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치라는 것이 제가 새정치 공동선언으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그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그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저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CBS 김주명 부장 하실 말씀? 지금 계속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문 후보께서는 통큰 양보를 하신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적임자는 문 후보 자신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양보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역할, 그 대선 승리나 그 이후 대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 단일화 이 방식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다 파탄난다면,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그때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찾아뵙고 양보를 요구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을 통한 이 방안을 찾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래 그 참 양쪽이 자기 고집만 하지 않고 그래도 서로 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잘 찾았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단일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면 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이제 이렇게 이루고 나면 안철수 후보님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분들을 제가 다 함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그분들이 함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같은 개혁 저변 세력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단일화 이후에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이 워낙 뜨거운 이슈를 접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상기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가벼운 질문 드릴 테니까 가볍게 후보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철수 후보하고는 두 분이서 한 2차례 독대를 하셨죠? 어떻습니까? 예, 뭐 이렇게 최근에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두 분이 딱 1대1로 대자를 하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분위기, 흔히 얘기하는 그 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대화 파트너라고 그런 느낌이 오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저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 간의 어떤 신뢰, 존중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이 협의를 하고 있는 팀들이 우리 또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또 그쪽은 또 새롭게 규합된 그 진영들이 자신들의 입장들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끝내 두 후보 간의 신뢰나 존중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인간적인 신뢰 이런 강조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는 한편으로는 계속 그 단일화 협상에서 결국 최후의 승리는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공공연하게 내놓고 있어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우선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저를 더 부겁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분들은 현실 정치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미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의 이 정치 구도 속에서도 이미 민주통합당은 12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큰 정당인데 거기에 우선 제가 새롭게 가세해서 새로운 인물을 민주통합당 후보로 지금 내세웠죠. 게다가 저로 또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로 대표되는 그 세력의 지지까지 아울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반면에 저에 대해서는 공격 소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의 뭐 완벽하게 검증이 다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또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님 쪽에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새누리당 측에서 저로 예상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고 메시지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죠. 내일 밤에 이제 두 분 처음으로 또 TV 1대1 토론을 벌이게 돼 있죠? 지금 어떠세요? 잘 해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긴장됩니다. 저는 뭐 이런 자리가 늘 어색하고요. 더더구나 뭐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하라든지 또는 시간을 1분 30초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말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이제 어려운데 아니면 안철수 후보님도 뭐 큰 경험이 없으니까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쨌든 두 후보가 국민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최대한 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 많이 했는데 또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박근혜 후보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MBN의 최은수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박근혜 후보와 결전을 벌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왜 이렇게 부정하고 계신지, 후보가 돼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왜 재집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죠. 우선 새누리당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가장 실패한 정권이었죠. 책임져야죠. 국민들이 심판받고 다시 성찰하고 난 이후에 다음 선거쯤 가서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정당 책임 정치지 않습니까? 5년 정권을 실패하고서 당 이름 바꾸고 우리는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당 정치의 후진성을 한편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박근혜 후보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좋은 뜻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부분은 이미 조금 가면을 좀 벗었죠. 설령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뜻이 있다 해도 우선 이분이 평생 동안 서민의 삶, 그 다음에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진정성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또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는 것이 아주 튼튼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몸을 다 바쳐온 과거의 경력이 있어야 우리가 경제민주화다 복지국가다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과거에 유신 세력에 속했다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것이 과거의 개발 독재 시절의 이야기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형태들 반성한다.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과거를 정리해주면 좋은데 여전히 과거 유신 독재 5.16 군사 쿠데타를 계속 찬양하고 미화하고 이러고 있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철학도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죠.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에 대해서 저는 이 진정성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통 큰 정치, 통 큰 양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박 후보에 대한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는 참배를 안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박정희 이 대통령님의 묘소를 흔쾌하게 그냥 정치적 행보로서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이 참배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그늘도 있었죠. 그 그늘에 대해서 저는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전쟁 시기였던 또는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였던 어쨌든 한편으로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성찰하면서 그때 고통받았던 분들 명예 회복시켜주고 그 진상 제대로 이렇게 밝혀주고 보상해주고 저는 그때 그분들의 잘못된 분들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물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저는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그런 것을 하나의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단일화를 중심으로 또 두 상대 후보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과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보충해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정치 현안 또 선거 쟁점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KBS 정은창 부장 부탁드립니다. 야권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 시간 연장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측하고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야권의 주장을 이제 내용을 보면 현행 투표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더 늘려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자 이런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 새누리당 여당이 이제 이 투표 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략적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가 이 정치가 너무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투표도 외면당하고 있죠. 자꾸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핵심이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동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투표 시간을 2시간, 3시간 정도만 연장을 해도 한 10% 정도의 국민들이 더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학계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을 민주통합당이 발의를 할 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법이 11월 말까지만 개정이 되면 충분히 실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도 36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거든요. 중앙 예산이 그보다 훨씬 많은 미지정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투표시간 연장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법은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또 이 인물이나 관심, 이슈, 그리고 이제 선거 규모 등 이런 방법이 있고요. 중앙선관위나 학계에서 그동안 나온 답변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통합명부제도 등을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국어의 경우 그럼 어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12시간을 투표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이렇게 투표를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또는 12시간 하는 곳은 제가 선관위 자료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는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그 방안이라면 저는 뭐 어떤 방안이든지 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공휴일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것도 못지않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TV 토론 이런 것이 더 이제 활성화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투표장에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늘 3자 토론이든 2자 토론이든 그렇게 하자고 요청을 해왔고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한사코 TV 토론을 회피를 해왔고 또 안철수 후보는 3자가 함께 모여야만 토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함께 앉아보지 못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뭐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 함께 노력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문 후보 말씀대로 그동안 TV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 방송사들 사정이 아니라 후보 측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자, MBC 김장겸 부장. 네, 문 후보께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은 이미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한 월간지가 또 포기 의혹 발언을 보도를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이참에 공개하는 데 동의를 해서 말끔히 의혹을 해소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4정상선언을 위한 회담 때 NLL에 관해서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 정부의 국정원장, 그 다음에 또 통일부 장관에 의해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 점은 이미 규명이 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 정문원 의원이 책임지지 않고 있고 또 함께 가세했던 박근혜 후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 외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독도에 관해서 이상한 발언했다라고 일본 신문에 보도돼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민주통합당은 한일 정상회담록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록이라는 것이 두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걸핏하면 공개가 된다면 어느 정상이 메모된 이야기 말고 허심탄회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의 회력도 마찬가지죠. NLL 주장도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NLL에 대해서 재협정을 요구하면서 자꾸 NLL을 무시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텐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도 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자꾸 주장을 하면 아마 북한은 두고두고
서먹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문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저희들이.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그 NLL 발언이 없다 이렇게 확인했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 남북 정상 회담록 방대하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국가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제가 마지막으로 감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자료들은 국정원 측에 우리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고 돌아올 순간까지의 모든 메모들, 녹취록들, 뭐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총동원된 그런 이제 대화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백데이터들은 지금도 아마 국정원에 다 있을 것으로 저는 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의혹 제기는요, 좀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우리 국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또 궁금해하신 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보셨죠? 그 광해, 왕이 된 사나이 그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왜 그러신 겁니까? 예, 저는 뭐 평소에도 뭐 눈물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는 앞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눈물을 보인 적이 잘 없었는데 영화 보면서 또 이렇게 한때 눈물 흘리다가도 이렇게 엔드 딱 하고 나올 때는 또 깜짝같이 지짐이 뚝 떼고 이제 다 나오곤 했는데 이 광해 그 영화는 뭐 특히 마지막에 그 떠나보내는 장면 뭐 저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떠나보냈습니다만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면서 또 끝이 나고 난 이후에도 그 음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바깥에서 언론에서 이 뭡니까 관람 소감을 들으려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습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운 모습을 들키고 말았죠. 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인간 문재인과 인간 노무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시는 얘기고요. 또 대통령 후보로서 전 대통령 노무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빚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요즘 아직도 친노 저희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친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놓고 친노를 말한다면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 그 시기의 우리 시대적 과제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좌파 빨갱이 소리 들었죠. 그 앞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진보라는 소리조차 할 수가 없었고요. 참여정부 2002년 대선 때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최대한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과제에 저는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면 이제는 이제 사회경제적인 민주화의 요구도 분출해 오는 것이거든요. 참여정부가 그 점에서 부족했고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한 반성 때문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해주시죠. 예, 문 후보께서는 그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정부 통령제 도입 검토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집권하신다면 그 개헌 문제를 바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집권 첫 해에 그 개헌 문제가 다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법률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인권 변호사로 그렇게 또 평생 살아왔고요.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 헌법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87년도 6월 항쟁의 성과가 대통령 직선제였는데 그것만을 반영한 개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권 조항부터 시작해서 권력 구조 조항까지 이 근본적인 말한 어떤 이 헌법의 고치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겪어보니까 이것을 접근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정권 초기에 개헌 논의를 해버리면 이게 블랙홀이 돼서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정권 말에 가서 추진한다 그러면 또 정략적이라고 다음 선거를 대비한 하나의 책략이라고 또 의심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 조항을 비롯한 보다 장기적인 개헌 과제는 국회 속에 개헌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둬서 보다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국민들 논의가 충분히 모아지면 그때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국민들이 아주 공감대가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또 혹시 공론이 모아진다면 부통령제도라든지 또는 국회가 정부를 좀 더 견제할 수 있게끔 국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이런 개헌이라든지 이런 개헌들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 다음 이 정권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CBS 김 부장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선거 결과 직후 롬니의 연설이었을 겁니다. 롬니는 이제 그 당파적 논쟁에 휩싸일 시간이 없다. 미국의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사실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내년에 경제 위기 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국민 앞에서 협약을 맺을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간절함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진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제가 이제 아주 커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참여정부 때 겪어봤던 것이 우리 너무나 적대적이고 대결주의적인 정치 문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조건 부정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성공의 길이 되고 있는 우리 문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저는 우리 발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치 문화가 낳은 역사적인 비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교훈 얻고 성찰해야죠.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도 여야 정책협의회 이렇게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자. 그리고 또 공통되는 공약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도 함께 실천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저 사이에 합의했던 새정치 공동선언 속에도 우리가 정권교체 이루고 나면 야당과 함께 이 정책 이 협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던 것이, 아니 왜 야당에는 우리 그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야당도 훨씬 더 국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함께 대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당락에 관계없는 초당적 협력. 그것이 제가 정치에 나선 가장 간절한 목적 중에 하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진지하다 보니까 많이 흘러갔는데요. 자, 그래도 중요한 또 정책 공약 짚어보지 않을 수 없죠. MBN 최 부장 부탁드릴까요? 네, 세 후보 간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임기 중에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공무원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특히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인 약 28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장밋빛 공약은 아니냐, 그리고 포퓰리즘 공약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한 몇 개의 질문 정도로 나눠져야 될 질문들이 다 지금 돌아왔는데요. 우선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이 참여 우리가 150만 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여 정부 기간 동안 경제 실패했다. 이런 제가 야단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체 5년간 110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도 그 정도는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정부 때 2조 정도를 일자리 창출하는 직접 예산으로 썼죠. 이명박 정부 때는 2조 5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쓰여지는 우리 예산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또 예산들이 한 12조 규모가 됩니다. 거기다가 경기 부양들 하는 예산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면 일자리 150만 개 창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2조 5천 해마다 그런 일자리 예산을 쓰면서 일자리를 해마다 20만 개 이상 이렇게 만들었지만 전부 공공근로 같은 아주 저임금의 기준 이 단기 일자리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반값 등록금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반값 등록금을 국공립대학교에 모두 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조 7천억쯤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내년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2조 한 5천억쯤 되죠. 그러면 3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추가 투입하면 전 대학의 반값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첫 해에 국공립대학 하겠다 그랬는데 국공립대학만 반값 등록금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1,700억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더 많은 예산이 사립대학교까지 이제 넓히는 데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고등교육재정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재정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 규모만 조금만 넓힌다면 사립대학까지 다 넓히는 데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재원 대책이 다 돼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어서 KBS 정은창 부장.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해서 전주에 가셔서는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진주에 가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이게 이제 지역 반발을 사니까 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를 전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좀 바꾸셨더라고요. 이 LH 본사 이 문제를 짚고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좀 질문부터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토지공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민들 어느 한 분도 이미 이 통합 이루어졌죠. LH공사로 주택공사하고 합쳐서 그것이 진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쪼개서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되돌려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라북도 도민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후보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러면 토지공사가 간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당연한 요구죠. 그 대안으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신에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 중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연금 운영 관리 기금 관리 운영하는 본부는 서울에 떼놓고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요구는 그 기금 운영 본부까지 함께 내려와야만 이게 그 토지공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그 점을 지원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약속드린 것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생각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정말 많지 않은데요. 우리 문무짐 또 인생관, 가정관 제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거. 그러면 가장 잘하시는 일은? 제가 이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난 이후에 그냥 부산에 내려가서 그냥 뭐 이 서민들을 돕는 그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 네. 가족관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금 어머니 80 넘으셨습니다만 어머니 계시고 제 처와 그다음에 또 일남 일녀 두고 있습니다. 네. 부인께서 상당히 활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만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위기가 뒀다거나 산독도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교적 좋은 관계 또 행복한 부부 관계 잘 유지해 왔습니다. 네, 문 후보께 가정, 특히 부인은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문 후보께 패밀리, 가족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은 꼭 지키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정치에 나서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다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제 가족들까지 노출이 되고 또는 검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죠. 예. 이런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문 후보의 인간적 편린을 엿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 꼭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시기가 또 시기만큼 단일화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걱정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고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 꼭 이루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후보는 우리 정치의 어떤 새로운 이 발전의 어떤 가능성도 보여주고 그런 힘을 불어넣어준 것 저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 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정치의 우리 간절한 염원들을 과연 현실 정치 세계 속에서 누가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들을 이제는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점에서 보다 더 진정성을 갖고 있고 또 국정 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라는 것을 보다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더 잘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함께한 1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문재인 후보 또 열심히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내일 이 시간에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에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